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손등은 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세월이 그 위에 바늘처럼 긁은 흔적은 오래도록 남아빛에 비치면 또렷해진다. 서울 남대문 지하상가 일요일 오전 9시 52분 인파가 몰리기 전에 정적 속에서 한 여성이 벤치 모서리에 앉아 있었다. 짙은 남색 바람막이와 검은 군화, 그리고 단정한 짧은 머리. 어떤 표식도 없었지만 자세만으로도 그녀는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였다. 그녀는 오른쪽 무릎에 천천히 손을 얹었고 그 손등엔 마른 흉터가 얇은 실선처럼 얽혀 있었다. 그것은 싸움의 흔적도 사고의 결과도 아닌 훈련의 끝에서 얻은 것이었다. 오래된 전투복 소매 아래로 스쳐갔던 불씨, 함부로 말하지 않던 시절의 증표였다. 그녀는 시계를 보지 않았다. 시간은 그녀의 신체 리듬으로 계산되었고 그 계산은 정확했다. 사람들은 무심히 스쳐갔고 발소리는 그녀의 뇌에서 방향과 무게로 번역되었다. 남쪽 끝에서 다가오던 3명의 발소리가 처음부터 이상했다. 좌우 균형이 맞지 않았고 무게중심이 발끝에 치우쳐 있었다. 그리고 걸음엔 목적보다 도발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들지 않았다. 그저 발끝으로 바닥을 읽었고 정강이에 닿는 공기의 밀도로 낯선 접촉을 예감했다.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 방향을 틀지 않았고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는 방식으로 경로를 정했다.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반응은 훈련되지 않은 자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무릎 위에 얹힌 손가락의 압력이 조금 더 강해졌고 군화 코는 지면을 아주 미세하게 눌렀다. 주인은 아직 평온했다. 쇼핑백을 들고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그녀의 옆을 스쳤고 상인들의 목소리는 가게 진열대 위로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정적을 뚫고 날아든 건 고의적으로 낮춘 젊은 남성의 음성이었다. 자리 좀 비켜주시죠. 그 말보다 먼저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무릎에 닿았고 반사적으로 그녀는 무릎에서 손을 떼며 상체를 세웠다. 낡은 군화끈이 바닥을 스치며 작은 진동을 만들었다. 눈은 여전히 아래로 향해 있었고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노인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공간의 긴장감은 분명하게 변해 있었다. 마치 고요한 물 위로 바람이 일렁이며 방향을 바꾸는 순간처럼 주변의 공기가 뒤틀렸다. 남자는 흠칫했다. 그의 몸은 반응을 먼저 알았다. 아무런 행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릎은 스스로 반발을 일으켰고 발끝은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친구 하나가 웃었고 다른 하나는 의미 없는 농담을 흘렸다. 그러나 중심에 선 남자는 알아차렸다. 이 여자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눈빛도 말도 없었지만 그녀의 정적이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 무서운 일이었다. 무례했던 손끝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왼손을 오른손 위에 얹었다. 흉터 위를 덮은 손가락은 아주 천천히 눌려졌고 그 동작은 마치 마지막 훈련 때의 정지 사인을 연상케 했다. 훈련은 끝났고 명령은 없었으며 몸은 단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장면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일부는 무관심했으며 단 한 명의 노인만이 벤치 건너편에서 그 손동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뭔가를 중얼거렸다. 저 손, 저건. 그러나 말끝을 흐렸고 그의 눈엔 오래전 2002년 뉴스에서 본 짧은 클립 하나가 번뜩였다. 흉터난 손등이 인지를 끌어안던 그 짧은 영상. 벤치 끝 군화끈을 고쳐 묶던 여인의 손이 그 장면과 겹쳐졌다.
누구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훈련된 정적은 대화보다 깊고 침묵은 때로 진실보다 무겁다. 그녀가 일어섰을 때 그들의 웃음은 멈추지 않았다. 가볍게 무심하게 마치 웃을 거리 하나가 더 생긴 것처럼.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곧 감각이 둔하다는 뜻이었다. 상황의 균열을 알아채지 못하는 자는 언제나 그 가장자리에 선다. 그들은 그렇게 서 있었다. 그녀를 에워싸며 웃고 있었다. 세 명의 젊은 남성은 검은 반팔과 청바지, 복사뼈가 드러난 운동화 차림으로 주변 공기와 이질적인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틈을 지나쳤지만 누군가는 조금 더 천천히 걸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돌렸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저 귀를 닫았다. 세상은 언제나 그런 선택들로 채워진다. 그녀는 미동도 없었다. 그저 약간의 체중만 오른발에 실어 축을 바꾸었다. 그 작은 움직임은 전장에서의 대응 각도와 닮아 있었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자세, 공격이 올 방향을 사전에 봉쇄하는 위치 선정, 그 모든 계산이 몸 안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계산하지 않았다. 단지 오래된 회로가 켜졌을 뿐이었다. 지하상가의 공기는 차가운 조명 아래 가라앉아 있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어졌고 그녀의 귀엔 주변 소리가 제거된 듯 고요가 퍼졌다. 젊은 남성 중 하나는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있었다. 무심한 시선 아래 가방끈을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다. 또 다른 한 명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그 안쪽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는 척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시선 분산용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남아 왔다. 무섭게 왜 이래요? 그들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지만 그녀의 뇌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다. 침묵은 이제 압력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그 압력은 한 번의 충돌로 풀릴 위태로운 선 위에 있었다. 그녀는 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복식호흡. 전투 전 평정을 유지하기 위한 자동 반응. 눈은 아직도 완전히 들지 않았고 입술은 닫힌 채였다. 그러나 왼손은 다시 오른손을 덮으며 천천히 손가락을 감쌌다. 손등의 흉터 위에 그늘이 내려앉았다. 그 순간 누군가의 팔꿈치가 벤치 등받이에 부딪혔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녀는 반사적으로 그 소리에 반응했다. 머리가 5도 기울었고 어깨가 살짝 틀어졌다. 신체 각도는 이제 완전히 교전 대응 준비 상태였다. 젊은 남성들 중 둘은 여전히 낄낄거리고 있었고 중심에 선 남자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었다. 그건 어떤 이유도 아닌 단지 본능이었다. 그의 시신경은 아직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의 등줄기는 불쾌한 전율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주변을 감싸는 벽이 되었고 그 안에서 남자들은 작아지고 있었다. 위협은 멈추지 않았지만 긴장은 확실히 옮겨지고 있었다. 벤치 옆을 지나던 한 아이가 그녀의 군화를 바라보았다. 해진 끈과 다른 앞코, 그리고 굽혀진 발목 각도.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어쩌면 그 아이만이 느낀 것일지도 모른다. 그 군화는 단지 오래된 신발이 아니라 오래된 전장의 잔상이라는 것을. 몇 걸음 뒤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끌었다. 그녀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눈을 마주치진 않았지만 그 여인의 얼굴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잠시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 무릎을 굽혔다. 군화끈을 매는 척했다. 사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다만 다시 호흡을 정리하는 방식이었다. 몸의 중심을 낮추고 시야를 고정하며 주위 모든 움직임을 복사하듯 스캔하는 시간. 그리고 그 와중에
벽에 부착된 CCTV가 천천히 회전하며 그녀를 포착했다. 렌즈 속 영상은 기록되었고 그 영상은 며칠 후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무도 그것을 예감하지 못했다. 침묵은 이어졌고 말 없는 그녀의 존재는 그 자체로 경고였다. 그러나 아직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가 누구였는지, 그녀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어떤 밤에 어떤 눈빛으로 살아남았는지를. 다만 손등의 흉터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다. 그 차이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말이 아닌 몸이었다. 중심에 서 있던 남자의 턱 근육이 경직되었고 오른쪽 어깨는 무의식적으로 살짝 들렸다. 그것은 본능이었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피해야 한다는 아주 오래된 방어 반사. 하지만 이미 늦은 감각이었다. 그의 앞에서 군화의 앞코가 바닥을 단 한 번 스쳤고 동시에 박진서의 상체는 기울지 않은 채 회전했다. 그녀는 무릎을 약간 굽힌 채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다. 움켜진 것이 아니라 눌러붙듯 얇게, 그러나 확실히 접촉했다. 0.7초 남자의 팔이 꺾이는데 걸린 시간이다. 비명은 없었다. 단지 숨을 삼키는 소리, 그리고 금속과 비슷한 마찰음이 공간에 퍼졌다. 주변은 정적에 가까웠다.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걸음을 멈추었고 쇼핑백을 든 여성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박진서는 아무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손목의 각도에 있었다. 남자의 팔이 뒤틀리며 그의 몸이 반쯤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그제야 눈을 들었다. 눈빛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무감각한 평온이었다. 공격자의 눈과 마주하지 말 것. 감정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훈련서의 문장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다. 두 번째 남자가 반사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미리 알고 있었다. 발소리의 위치, 발바닥에 실린 무게, 호흡의 간격. 그녀는 자신의 왼쪽 어깨를 낮추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 날카로운 손날이 아니라 넓게 펴진 손바닥의 가장자리로 남자의 쇄골을 밀었다. 충격은 넓고 짧게 흘렀고 상대의 중심이 무너졌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퍼졌고 군화가 천천히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세 번째 남자만이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동공이 흔들렸고 무릎이 저절로 휘청거렸다. 바로 그 순간 박진서는 동작을 멈췄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확인했다. CCTV 렌즈는 여전히 회전하고 있었고 벽 기둥 뒤쪽에서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다. 과도한 반응은 경계를 무너뜨린다. 전술 교범의 또 다른 구절이 떠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남자의 팔에서 손을 뗐다.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다.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단지 그의 숨소리만 짧고 빠르게 반복되었을 뿐이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손등을 다시 바지 옆 솔기에 붙였다. 흉터가 노출되었고 조명을 받아 실핏줄처럼 은은하게 빛났다. 주변은 정지된 것처럼 보였다. 몇몇은 뒤로 물러났고 누군가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다. 벽 너머 지하상가 보안 요원이 기둥을 따라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틀었다. 다시 벤치를 향해 한 걸음 걸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무릎을 굽히고 다시 끈을 만지는 척 앉았다. 모든 움직임은 마치 군 교장에서의 퇴장 동선처럼 정확했고 흐트러짐 없었다. 단지 그녀의 옆을 지나치던 한 아이가 멈춰섰다. 작은 손이 그녀의 손등을 바라보다
엄마의 부름에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흉터를 본 첫 번째 기억하는 자가 되었다. 보안요원이 도착한 건 42초 뒤였다. 푸른 조끼를 입은 남성이 양쪽 어깨를 좌우로 흔들며 빠르게 뛰어왔다. 그의 얼굴엔 상황 판단이 덜 끝난 당혹이 묻어 있었다. 낯선 장면이었다. 바닥에 한 남성이 엎어져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등을 붙인 채 벽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리고 중심에는 나이 지긋한 여성이 군화끈을 고쳐 묶고 있었다. 그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누워있는 이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공포보다 경외가 먼저 번지고 있었다. 요원은 경계의 눈빛으로 여성에게 다가갔다. 그의 동작은 위협이 아닌 절차였다. 상황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등을 슬쩍 바지 안으로 숨기며 무릎을 폈다. 그리고 지갑에서 한 장의 카드를 꺼내 조용히 내밀었다. 그 장면을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 중 하나가 눈을 크게 떴다. 남대문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순경이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여성이 내민 카드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카드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국방부 예비역 신분학 인증 박진서 중사 707특임단. 그리고 아래엔 2002년, 2008년, 2011년 작전 기록 코드가 작게 인쇄되어 있었다. 순경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잠시. 그리고 주변에 모여든 군중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다. 707 세 자리 숫자는 일반 시민에겐 막연했지만 그 의미를 아는 이들에겐 전설과도 같은 기호였다. 특임단, 인질 구출, 대테러, 실탄 사격 중심 훈련.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의 그림자 구역을 걸어간 자들이었다. 그녀는 바로 그 세계에서 퇴역한 인물이었다. 기억하는 자가 생겼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휴대폰을 들고 있던 누군가가 이미 영상의 일부분을 촬영했고 그것은 단 몇 분 만에 SNS를 통해 공유되기 시작했다. 지하상가에서 조용히 불량배 제압한 여인, 707 출신? 자극적인 자막이 더해졌지만 영상은 편집되지 않은 채 그대로 퍼졌다. 이름 없는 존재였던 그녀는 단 한 장의 카드로 정체를 드러냈고 세상은 그제야 자세를 바꾸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다. 목을 축일 말도 항의할 기운도 남지 않았다. 무릎이 들썩이고 있었고 손끝은 덜덜 떨렸다. 그들의 눈엔 처음 느껴보는 낯선 두려움이 맺혀 있었다. 그건 물리적 통증이 아닌 자신들이 모욕했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뒤늦게 알아챈 데서 오는 내면의 붕괴였다. 박진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안요원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졌고 순경은 무전기로 간단히 상황을 보고한 뒤 그녀를 지하상가 벤치 앞으로 다시 안내했다. 그녀는 조용히 걸었다. 무릎은 흔들리지 않았고 시선은 늘 그랬듯 낮은 곳에 있었다. 벤치에 앉은 그녀를 누가 둘러싸지도 흔들지도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의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그 침묵은 사과보다 더 무거웠다. 사람들은 조용히 거리를 두었고 그녀의 군화 앞에 작은 공간이 생겼다. 그것은 마치 경계선 같았다. 넘지 말아야 할 선. 혹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외의 간격. 카메라 플래시도 질문도 없었다. 하지만 몇몇은 그녀의 손등을 오래도록 응시했다. 그 손은 누군가에겐 무서운 존재였고 누군가에겐 오래전 생명을 건져낸 손이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아이는 그 흉터를 기억하고 있었다. 세상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침묵은 언제나 감정의 전조다.
한 남자가 머리를 감싸쥐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턱 끝에 흐른 땀이 입술에 닿고 그의 입은 말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방금까지 욕설을 섞어 말을 내뱉던 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입을 다문 채 숨소리마저 참으며 앉아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기억이라기보다 감각의 파편. 어린 시절의 미세한 냄새, 피와 먼지, 어른들의 비명, 그리고 손등의 상처. 불이 번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모두가 숨죽였던 시간. 초등학교 2학년이던 어느 봄날 오후였다. 낡은 창고 안 칠판이 부서진 그 교실에서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손에 남은 감촉은 또렷했다. 차가운 팔, 그러나 강한 팔. 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불길을 뚫고 나가던 그 실루엣. 그 손등 위에 지금 그녀의 손과 똑같은 상처가 있었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진서가 앉아 있는 자리, 그녀의 오른쪽 손등이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남자의 숨이 거칠어졌다.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렸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 무릎 꿇고 고개를 드는 순간 그것은 자백이 되고 고백이 되고 또 하나의 무너짐이 될 터였다. 그는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기억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뉴스에서 그 사건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공식 발표도 없었다. 그저 화제로 정리되었고 영웅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린 소녀는 자기 생명을 품고 빠져나온 그 손을 잊지 않았다. 혹시 남자의 입술이 한 번 떨렸다. 그 말은 목구멍을 넘어오지 못했고 그는 스스로를 누르듯 두 손을 주먹 쥐었다. 그러나 그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지하상가 상인이었다. 작은 가게 안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중년의 여인이 혹시 그분 예전에 창신동 화재 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쉿, 조용히 해요. 말하면 안 돼요. 그들의 눈은 박진서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벤치 위에서 손등만 감싼 채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수군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 박준태. 그는 자신이 바로 그 아이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불길 속에서 품에 안겨 눈을 감았던 아이. 팔이 타는 냄새를 처음으로 맡았던 날. 그리고 오늘 자신의 무지와 교만으로 그 은인을 밀치고 모욕했던 이 순간. 그 무게가 그를 눌렀고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의 무릎이 천천히 바닥에 닿았다. 소리나지 않게 천천히. 그건 누구의 지시도 압박도 아닌 스스로의 무너짐이었다. 박진서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떤 눈빛이, 어떤 무릎이, 어떤 침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릎이 바닥에 닿은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공간 전체를 진동시켰다. 박준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뱉지 않았다. 그의 펜은 고백이라는 무게를 견디지 못해 떨리고 있었고 등줄기는 이미 땀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 순간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말을 꺼내야 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고 목 젖은 쉰 울음을 삼키듯 움직였다. 그의 시야엔 벤치에 앉은 여인의 손등이 보였다. 바로 그 흉터. 14년 전 불길을 가르며
자신을 끌어안던 그 손의 온기를 기억하는 유일한 표식. 그날 저였어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울림이 군중을 덮었다. 창신동 창고 화재. 그날 아이들 중 한 명 하사님이 저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숨이 막혔다. 말은 형체를 잃고 떨림이 되었고 박준태는 그대로 땅에 이마를 붙였다. 사람들은 이제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었다. 자신을 구해준 영웅을 모욕한 장본인이었고 그 죄의 무게가 무릎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박진선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멀어져 있었고 기억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2009년 봄, 남부철도 창고 폭발. 출입금지 구역에 몰래 들어갔던 아이들, 무너져가던 낡은 벽체. 의식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고 짧은 망설임 끝에 안고 나오던 그날의 뜨거운 숨결. 그때 그녀는 오른쪽 어깨와 손등에 화상을 입었고 치료 중에도 아이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저 살아서 나온 게 다행이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이 앞에 무릎 꿇은 남자였다. 준태는 자신의 말이 들렸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카메라도 지금 이 침묵을 온전히 담을 수 없었다. 이건 기록이 아닌 증명이었다. 하사님 기억 못하시겠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그날 그 손 덕분에. 그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눈물은 너무 무거워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손등에 흘러내린 땀과 먼지가 그의 진심을 증명하고 있었다. 박진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처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두 남자도 숨을 멈췄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들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들이 무릎을 꿇은 건 죄책감이 아니라 공기의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말보다 무서운 건 바로 존재의 무게였다. 그녀의 이름도 계급도 이제 아무 소용없었다. 단지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침묵, 그리고 구원의 기록이 이 모든 것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박진선은 짧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왼손등을 덮었다. 사람들은 그 동작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건 바로 그녀가 구조작전이 끝났음을 스스로에게 알릴 때 쓰는 종료 사인이었다. 그리고 그제야 지하상가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말보다 무거운 침묵, 존경과 죄책이 뒤섞인 구간, 그리고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무릎 꿇는 장면. 그날 이후 박진서의 흉터를 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 무릎 위에 무너졌던 남자만은 그 흉터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온라인 뉴스 헤드라인 한 귀퉁이에 짧은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지하상가에서 불량배 제압한 60대 여성 알고 보니 707특임단 출신 영상에. 제목은 자극적이었지만 그 내용은 짧고도 묵직했다. CCTV 일부 목격자의 흔들리는 스마트폰 촬영본, 그리고 기사 말미에 단 한 줄. 불량배 중 한 명은 그녀에게 과거 생명을 구원받은 인물로 밝혀졌다. 그 한 줄이 세상을 움직였다. SNS에서, 커뮤니티에서, 라디오 생방송 전화 인터뷰에서조차 그 여인의 이름은 반복되었지만 정작 그녀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인터뷰를 거절했고 신상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원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으로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다. 남대문 지하상가 입구 12번 계단 앞. 다음 날 아침 벤치 옆에 작은 노란 국화 한 송이가 놓였다. 그 위에는 손글씨로 적힌 종이 쪽지 한 장. 아버지를 구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꽃은 하나둘 늘어났고 익명의 사람들은 점점 더 조용한 방식으로 그녀의 이름을 남기기 시작했다. 지하상가 직원들은 그녀가 자주 앉았던 자리를 그늘 쉼터라 부르기 시작했고 근처 보안요원은 개인적으로 이름표에 박진서 중사님 감사합니다라는 작은 리본을 달았다. 누군가에겐 그것이 과한 예우처럼 보였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건 단지 인간에 대한 예의였다. 며칠 후 지하상가를 지나는 시민들 중 몇몇이 천천히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벤치 앞에 섰고 짧은 시간 동안 고개를 숙였다. 그 중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도 있었고 등하교하던 중학생 아이도 있었으며 아기띠를 맨 젊은 엄마도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보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다만 각자의 기억 속 각자의 존경과 회한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박준태는 다시 그 벤치 앞에 섰다. 군화끈이 아닌 운동화 끈을 묶은 채 말없이 국화 한 송이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질문하지 않았다. 단지 그의 무릎 앞에서 시선을 거두었을 뿐이다. 그의 뒤에서 2명의 동료도 따라왔지만 그들 중 한 명은 끝내 무릎을 꿇지 못했다. 그러나 그 또한 벽을 향해 몸을 틀며 머리를 숙였다. 그건 부끄러움이었고 동시에 조용한 반성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여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누구도 앉지 않았고 앉을 수도 없었다. 그 공간은 이제 의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품격과 침묵이 머물던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제 묻지 않았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 그들은 그녀처럼 행동하려 노력했다. 말보다 앞서서 가볍게라도 무언가를 들어주고 혼잣말처럼 괜찮으세요? 라고 말해보는 것. 작고 사소하지만 그녀가 남긴 방식이었다. 그렇게 침묵은 파장을 남겼다. 그녀의 손등은 잊혀질지 모르지만 그 흉터가 일으킨 반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일주일 뒤 그 벤치에 그녀가 다시 앉아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늘 그랬던 것처럼 손에 검은 우산을 들고 옅은 갈색 재킷을 걸친 채 사람들은 그녀를 몰라본 척했지만 걸음을 멈추는 타이밍이 미묘히 어긋나고 가던 길에서 괜히 벽을 쳐다보거나 아이의 신발끈을 다시 묶는 척하며 그 앞을 서성이곤 했다. 박진서는 고요했다. 그녀의 눈은 흐리지만 깊었고 손등에 남은 오래된 상처는 더 이상 붉지 않았다. 바람은 지하상가 입구로 들어와 그녀의 앞머리를 살짝 들쳐 올렸고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중사님 죄송합니다. 이제야 말씀드려요. 박준태였다. 그는 그날 이후 매일 벤치 앞을 지나며 말을 고르다 이제서야 한 문장을 꺼낸 것이었다. 박진서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짧게 한마디, 다 괜찮아요. 그 말은 위로도 용서도 아니었다. 그저 삶에 대한 수긍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일어났다. 벤치 뒤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남겨졌다. 검은 펜으로 단정히 적힌 문장. 다음 사람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게. 그 쪽지는 며칠 후 투명한 아크릴판에 끼워져 벤치 옆 기둥에 작게 부착되었다. 사람들은 그 문장을 읽고 미소 지었으며 때로는 그대로 지나쳤지만 그 의미는 조용히 그들의 마음에 남았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지하상가 입구를 오가는 수많은 발자국들 사이로 한 가지 관행이 생겼다. 그 벤치를 지나칠 땐 짧게 고개를 숙이는 것. 그건 의무도 규칙도 아니었다. 그저 그 자리에 잠시 머물렀던 한 사람의 품격을 기억하는 방식이었다.
누군가의 말보다 누군가의 침묵이 더 큰 울림을 남기는 순간들이 있다. 박진서의 이야기는 그렇게 누군가의 삶 속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 후 한 어린 소년이 손에 들린 작은 종이 쪽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 이 문장 누가 쓴 거야? 엄마는 벤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주 조용하지만 정말 강한 분이 계셨어.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그는 누군가를 향해 쉽게 조롱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 어떤 힘은 말보다 조용히, 어떤 가르침은 고개 숙임으로 전해진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가장 조용한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